안녕하세요. 11월 26일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은 문채원, 저 연구원이고, 저는 정옥식입니다. 대신 소개를 해주시네요. 이제 저의 역할까지 뺏어가시려는. 그러게요. 좀 탐나는 자리네요. 오늘은 이제 책에서 오가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 책에 보니까 김대중 정부 5년간 한반도 정세는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 달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게 되는데, 한 3년 정도는 그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제 좀 운전대를 잡고, 네, 그때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 이끌어내고, 특히 그 북한과 미국을 설득을 해서 북미 대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다리를 놨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때 미국 측 파트너가 빌 클린턴 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은 좀 말이 통하는 이런 이제 상대방이었던 반면에 그 이후에 2년, 그러니까 한 네, 2001년부터 이제 2003년 초까지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는 아, 이제 보조석에 앉아있던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에서 조지 W 부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이걸 음, 놓고 좀 다투는 시기였다. 그 과정에서 좀 뜻하지 않게 김대중 정부의 좀 실책도 있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천당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나름 남북 관계가 탄탄하게 다져지고 미국과 공조 관계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였을 텐데 그렇게 한 번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나요? 어, 그러니까 그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이제 ABC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Anything but 클린턴. 네, 클린턴이 한 대로는 절대 안 하겠다. 예? 예, 이 anything but 클린턴이라는 표현이 당시 유행어가 될 정도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삼아서 좀 딴짓을, 딴 일을 좀 해보고 싶어 했던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네. 어,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한반도의 정세도 급격하게 예, 음, 악화되는 그런 길을 갖게 됐던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닷새 후에 네,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한 내용들이 재밌더라고요. 네, 이제 취임한 지 닷새밖에 안 되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갑작스럽게 북한과의 관계가 뭐 이러이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하이 방문해서 새로운 사고를 선보였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빨리빨리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대북 포용 정책 공조도 나서자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좋게 보면은 이제 빨리 일을 가속도를 붙여서 이제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전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는 한편으로는 좀 조바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네, 조바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어찌되었던 2000년 말, 그러니까 부시가 취임하기 불과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북미 간의 특사 교환이 이루어졌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고 네, 이런 사이에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니까 이걸 조속히 이제 바뀐 미국 정권도 대북 포용 정책에 기초한 한미 공조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설득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조바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되었든 그 빌 클린턴이 이제 뭐 나중에 그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빌 클린턴을 상대로 해서도 뭐 한미 공조 대북 포용 정책에 기반을 둔 한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 미국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험악했었고 북한 붕괴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런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 대북 정책에 이런 어떤 이제 불협화음을 없애고 네, 공조 체계를 탄탄하게 이뤄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이 경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적대 국가와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의 정의다. 네, 역사의 순리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아, 거다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자신감 있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그래도 부시 대통령의 뭐 대선 공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 좀 그래도 그 정세가 뭔가 클린턴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좀 확신에 좀 도취되어 있으면 시야가 좀 흐려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우리가 뭐 개인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좀 당시 김대중 정부가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이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조바심, 자신감 이런 것에 좀 압도되어 있던 나머지 좀 미국이 바뀌었다. 네. 그 미국이 바뀜으로써 이 한반도 정세도 이제 중대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포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착을 하지 못한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과 통화를 하던 부시 대통령의 반응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김대중,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몰랐죠. 네, 그러니까, 그쵸. 어, 그러니까 2001년 1월 25일 날 첫 전화 통화를 하고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부시 대통령이 포용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3월 초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한미 간의 정상 통화가 잘 된 줄 알았었어요. 예, 아, 그때 분위기만 이제 보면은. 근데 그때 백악관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DJ가 부시한테 대북 포용 정책, 왜 포용 정책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걸 쭉 설명을 하니까 부시가 이제 그 전화기에 송화기를 딱 이제 손으로 맞고 Who is this guy? 이자가 도대체 누구야? 네. 그 옆에 있던 이제 잭 프리처드가 나중에 회고록에서요 그런 내용을 밝혔었죠. 예,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쵸. 근데 참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보면은 청와대도 그런 낌새를 잘 눈치를 못 채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랬다고 다 봐야겠죠. 잘 되고 예, 뭐 있구나라고 거기에 뭐 생각했어. 몰카를 설치해 놨을 수도 없고, 뭐 백악관에 도청을 해놨을 수도 없고,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겉으로 들리는 얘기만 놓고 볼 때는 별로 나쁘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은 가질 법했지만 그게 좀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보니까 이제 또 프리처드의 회고록에 보면은 부시 대통령이 취한 행동과 그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화에 전혀 흥미가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전혀 흥미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뭔가 일이 안 좋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전 좀 놀라웠어요. 네. 그러니까 프리처드가 뭐 이제 부시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도 불과 그 한 달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잖아요. DJ가요. 예. 네. 근데 이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뭐 같은 미국인이고 자기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부시한테 전달도 했지만 이 북한에 대한 또 이제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네. 짝 프리처드가 회고록에서 이제 밝히기도 했었죠. 네. 근데 뭐 흥미가 없던 것뿐만 아니라 물론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뒤에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북 정책의 방향을 그때 클린턴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W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딕 체니 장관으로부터 특히 자문을 부통령이죠. 네, 예. 부통령으로부터 이제 자문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무장관이 콜린 파월이었어요. 네, 콜린 파월이 합참의장 출신으로 이제 이른바 걸프전의 영웅으로 불렸던 군인 출신의 국무장관이었는데 그 국무장관도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 수석이 만나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저기 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의 기조에 맞는 그런 정책적인 입장을 밝혀서 부시 행정부와도 정책 공조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부시 대통령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열게 한 사람은 바로 딕 체니였던 거거든요. 네, 체니는 이제 악마와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김정일은 악마다. 뭐 이런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시는 콜린 파월과 같은 어떤 대북 협상파가 아니라 이제 딕 체니 또 다른 네오콘들한테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그때 ABC뿐만 아니라 이제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MD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쓰신 냉전 시대 뭐 관련된 글이 있긴 한데 그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백악관이 청와대에 2001년 3월 초에 비밀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고 해요.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DJ가 3월 초에 워싱턴에 가기 전에 2월 말에 서울에 누가 왔냐면 블라디미르 푸틴 네, 러시아 대통령이 왔어요. 그때도 대통령이고 지금도 대통령인 사람이죠. 그때 와가지고 한러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ABM 조약을 보존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 공동 성명에.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학술회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기자 몇몇 사람들한테 좀 전화가 왔어요. 이런 내용이 한러 공동 성명에 들어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첫 반응을 보인 건 그런 내용이 들어갈 리가 없다. 그런 내용이 들어갈 리가 없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이제 그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고 이 한미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관리해왔던 사람이 바로 DJ인데 네, 워싱턴에 가기 앞서서 이런 형태의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부시한테 야 맞짱 뜨자 이런 얘기가 진비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믿질 않았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느낌은 하나는 와 DJ가 진짜 그 워싱턴에 가기에 앞서서 한번 미국한테 제대로 한번 각을 세우는구나. 네, 한번 단판을 치자는 얘기냐.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뭔가 불안했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DJ는 한미 관계를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했던 네, 그래서 이른바 설화라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네, 예,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접 만나서 논쟁을 벌일지라도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얘기는 거의 이제 한 적이 없었던 그런 네,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건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셈이에요. 네. 부시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 건가 뭐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죠. 걱정을 하시면서도 또 내심 무슨 뜻이 있겠거니라는 그렇죠. 예, 생각을 예. 하셨던 거네요. 저도 아니까. 예. 그러면 근데 대표님 의견이랑은 다르게 그때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ABM 조약의 강화는 뭐 G8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담긴 내용이었고 또 미국도 동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재확인한 수준이라서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그런 그러니까 세상이 입장이었는데 바뀐 걸 몰랐던 거죠. 네, 세상이 이미 클린턴에서 부시로 정권이 바뀐 건 이 ABM 조약을 비롯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왜 이런 내용이 발의가 됐던가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제 다음 날 되니까 모스크바하고 워싱턴이 동시에 뒤집어진 거죠. 예? 네, 모스크바에선 푸틴이 생각지도 못한 친구를 얻었다. 네, 이런 식의 반응이었고 워싱턴의 분위기는 부시가 DJ로부터 뺨을 맞았다,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식이었던 분위기가 나오는 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서울도 뒤집히게 된 거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러시아 정부랑 미국 정부는 그 ABM 조약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만 몰랐다는 게 조금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참. 그렇죠. 이게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때 이 실무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당시 그 외교부 차관이었어요. 네, 예. 차관으로 이 공동문안 협상을 그 조율을 주도했던 사람이 반기문 차관이었는데 이분도 몰랐고 청와대에서도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오키나와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도 미국도 동의한 네, 표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제 또 백악관에선 요거를 갖다 빌미로 삼아 가지고 DJ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워싱턴으로 와라. 네. 그래서 그 성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이 그 초안을 써서 딱 보내줬어요. 네. 대법관에서 청와대로.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MD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MD도 배치하겠다. 네. 예?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고 오면은 용서해주겠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도 좋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반 공갈 협박을 한 거죠. 음. 네. 근데 도저히 그 내용을 DJ가 받을 수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발표하고 가면은 워싱턴의 환심은 살 수 있었겠지만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동시에 또 뒤집어지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MD에 대한 어떤 그 참여를 배치를 발표하지 않고 계속 충분히 협의하길 기대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DJ하고 부시의 이 워싱턴 정상회담이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었죠. 근데 그렇다고 또 MD에 찬성한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는 뭐 진퇴양난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DJ가 부시한테 계속 그런 뜻은 아니었다. 네. ABM 조약 관련된 한미 정상회담의 발표 결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러 공동 성명에 ABM 조약의 전략적 안정 뭐 이런 거를 포함하는 게 러시아 정부의 제안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제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성명 초안을 갖다 작성하면서 이 내용을 넣었던 거죠. 그 내용을 넣고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반기문 차관이었던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책임을 짓고 잘리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그러면은 NMD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내용도 좀 넣자라고 그거는 받을 수가 없던 생각했는데 거죠. 예. 그럼 그거는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면은 김대중 정부는 이제 ABM 조약의 강화와 MD의 반대는 거의 그냥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진행했다고 봐도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예. 네. 참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공동 발표문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엇갈린 보도들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네. 특히 보면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한데 억제와 방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억제와 방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면 MD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이 MD를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포함을 시켰던 거죠. 네. NMD에 반대한다고 말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MD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미국이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못하겠다라고 했으면서 억제와 방어를 그래서 이걸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냥 수사를 억제와 방어를 했거든요. 위한 새로운 접근을 미국은 MD로 생각을 한 거고 우리 쪽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바로 그걸 뭐 적나라하게 그 의도가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갖다 주고받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들은 부시가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했다고 하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뭐 MD가 활성화되고 대북 정책에 전환이 오겠구나 이렇게 엇갈린 내용으로 보도가 나갔다는 것도 좀 한국이 약간 미국의 바뀐 정세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그 당시에 복귀를 해보면 ABM 조약을 그 미국이 파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2000년에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공화당 진영 부시 캠프에서 명확히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ABM 조약이 있으면 MD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시의 공약 중에 하나가 ABM 조약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파기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워싱턴에 가 있는 우리 외교관이 몇 명이고 거기 국정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민감한 이슈인지를 갖다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그러니까 저 같은 일개 우리 평화네트워크 없고 아주 그 쬐깐한 시민단체에 있는 저조차도 이제 그 내용의 민감성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정부한테 큰 부담을 주고 대통령한테 큰 부담을 줬는지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보와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사례를 볼 때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민주적 견제, 시민사회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진짜 첩첩산중이라고 악재는 겹쳐서 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그 이후로 하필이면 또 W 부시 대통령 백악관인 시절에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9.11 일어 W 부시 이름은 이상하고 조지 W 부시. 예, W 부시. 예.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네네. 편안하게 또 하세요. 예. 짧은 시간에 많은 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그 뒤에 또 북한이 악의 축 세 국가 중 한 국가로 지명되면서 아주 급속도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네. 남북 관계도 악화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9.11 테러가 MD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9.11 테러가 MD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당시 부시의 온통 감신사는 MD였어요. MD. 네. 이마에 MD라는 걸 써붙이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로지 관심사가 MD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왜 MD를 해야 되는지 이것만 주구장창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 9월 11일 날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날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테러가 발생하기 1시간 전에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 그 이제 MD 총대를 메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양반이 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갖다가 그 국방부 청사에 불러들였어요. 쭉 불러들여갖고 좀 뭐 이렇게 야단치듯이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럼스펠트가 CNN과 인터뷰할 때는 그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이유가 곧 있으면 미국이 대형 테러를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구라를 쳤어요. 본인도 사건의 네, 심각성을 그러니까 앵커가 이제 그 방송 인터뷰를 하던 CNN 앵커가 막 이제 엄지척을 한 거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이미 테러를 예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CNN 앵커가 그 럼스펠트한테 당신한테는 확실히 좀 예지력이 있는 것 같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럼스펠트가 웃으면서 뭐 맞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미국 비밀해제 문서를 보니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네. 그건 테러 대책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였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곧 있으면 ICBM을 갖게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테러 대비 예산이 MD 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테러 대비 예산을 줄이더라도 MD 예산을 늘려라. 그걸 공화당 의원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예, 예.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나중에 이제 국무장관을 맡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원래 그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연설하기로 돼 있었어요. 9.11 그 오전에. 네. 그래서 그 핵심 주제가 뭐였냐? 근데 차를 타고 그 대학으로 가던 와중에 9.11 테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 지하 벙커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때 대학 가서 무슨 연설을 할 계획이었냐?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는 이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네. 얘기하기 위해서 마련된 강연 자리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구라였어요. 나중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강연문 그 원고를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거 보니까 웬걸 똑같아요. 네?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이고 그래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MD를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MD에만 정신이 팔렸던 거예요. 네. 예, 알카에다가 이미 미국 그 국내로 들어와서 비행 훈련을 벌이고 있고 조만간 대형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들, 일각의 이제 보고들을 다 일축하면서 오로지 MD. 예. 그 MD는 북한 때문이다.
북한하고 미사일 협상을 중단하면서 협상된 그 중단된 미사일 협상,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삼아서 MD를 하겠다. 온통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된 거였죠. 미국도 한 가지 목표만 보고 가다가 시야가 흐려져가지고 아주 큰 그렇죠. 실책을 예, 저지른 예. 거네요. 근데 9.11 테러 발생 이후에 정말 미국 정부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악의 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 뭐 이라크랑 이란은 100번 양보해서 같은 뭐 이슬람 국가니까는 알카에다랑 연관이 있어서 지목을 했다고 쳐도 북한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알카에다랑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아니 같은데. 이라크와 이란도 알카에다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근데 네. 오히려 그건 상당히 좀 그런가요? 조심스럽 네. 그런 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도 그렇고 이란의 그 하메이니 정권도 그렇고 알카에다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권들이었고 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북한은 아예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나라고 오히려 그 알카에다와 그 이라크의 후세인은 좀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오히려 네. 예. 오히려 그 후원자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사우디 쪽이었죠.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네. 알카에다의 좀 후원자 역할을 했던 건 오히려 사우디 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알카에다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세 나라를 묶어가지고 악의 축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북한이랑은 미사일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고 이라크 근데 어쨌든 이라크는 또 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란은 또 왜 지정됐던 거였나요? 글쎄요, 뭐 이란과는 이미 이제 1979년도에 이른바 이란 혁명, 그 이제 대사관 인질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앙숙 관계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란 또 뭐 북한, 이라크 이런 나라를 뭐 뭉뚱그려서 아구치로 얘기했던 거는 뭐 그 자체가 미국의 일방주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그때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후세인을 손봐주겠다 이런 거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랜 그 수건 관계도 있었지만 그때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 원유 결제 대금으로 달러 대신 유로화를 쓰겠다. 네. 왜 이런 어떤 입장도 밝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부시 행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악의 축으로 지목하기 훨씬 전부터 저 이라크의 후세인을 그대로 냅뒀다가는 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그 우려들이 부시 행정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11 테러를 핑계로 삼아서 그걸 구실로 삼아서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악의 축 발언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라크만 또 악의 축을 해보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걸 또 이 심사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네. 보여주는 셈이 되니까 이란과 북한은 그냥 끼워 넣은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뭐 이제 피터 베이커라고 하는 이제 뉴욕 타임즈의 그 선임 기자가 책에서 그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악의 축 발표한 다음에 이제 강경한 외교 정책을 계속 펴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찌됐든 그 일종의 철옹성의 신화가 무너진 거잖아요. 네. 미국 본토는 양쪽에 뭐 대서양과 태평양을 두고 있으니까 그럼 남과 북으로는 이제 다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이니까 미국 본토가 공격당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철옹성의 신화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거대한 제국, 거대한 군사국가인 미국의 포위 앞에 전 세계가 이렇게 숨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테러 발생 3개월 후에 급기야 부시가 ABM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전 같으면 푸틴이 난리를 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초상집 가서 피투축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끝냈어요. 네. 예, 끝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 편에 서든 네. 우리 편에 쓰지 않으면 테러리스트의 편인 거예요. 음. 전세를 갖다 선과 악,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할 거냐, 아니면 테러리스트의 편에 설 거냐, 줄서기 해라. 막 이렇게 강요하면서 국제 정세가 이제 그 근간부터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게 됐던 거죠. 미국이 국가적으로는 9.11 테러를 겪으면서 정말 엄청난 참사를 겪은 거지만 MD 옹호론자들한테는 거의 뭐 위기가 기회다라는 그런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BM 조약
9.11 테러와 ABM 조약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네. 거기서 이제 탈퇴를 선언해 버렸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럼스펠트가 공화당 의원들 막 이제 조인트 까면서 MD 관련 예산을 거의 2배로 늘려버렸고 네. 그리고 북한, 이란, 이라크 특히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MD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그 구실을 또 찾아내고 그러니까 ABM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예산도 2배로 확보하고 또 이제 그 북한이라는 구실도 확실히 또 못 박는 일종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아,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2001년에 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악의 축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악의 축이 이제 북한, 이란, 이라크다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북한이 악의 축이고 정말 나쁜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비판적인 네, 인식 네. 없이.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이들도 그랬다면은 미국이 정말 본인의 외교 정책적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지칭을 한 건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북한은 약간 나쁜 나라, 깡패 국가 이렇게 이미지화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이제 특정 정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악의 축, 이제 악마로 만드는 거죠. 예, 네, 악마화하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을 악마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중단하면서 MD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해 버리면 그럼 우리는 엄청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핵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핵 문제가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네, 부시가 북한과 협상을 중단해 버리고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르면서 이제 MD 구축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맹 강화 이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북한이 또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네, 예. 그럼 미국하고 맞짱을 뜨자. 맞짱을 뜨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이제 핵무기를 또 만지작거리면서 그 이후에 2차 핵위기가 벌어지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는 아주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북핵 25년사에서 요거를 갖다가 조기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었던 아주 그 시점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정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악화된 상황을 초래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권 중에 하나가 바로 부시 행정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제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해결이 잘 된다면은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예. 되게 뭔가 네. 비극적인 말투로 말씀하시길래 네. 이렇게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천국과 지옥을 오간 뭐 외교 실책 그리고 9.11 테러와 MD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는 김대중 정부 다음 정부에 대해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